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위염과 식도염에 취약한지 그 원인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염 발생,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 첫 번째, 성인의 7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헬리코박터균.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70%가 웬 말입니까, 교수님? 네, 현재 최근 보고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양성률은 5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감염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을 다 포함하면 성인의 한 70% 이상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헬리코박터 만성 감염이 감염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축성 위염, 장상폐화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차로 이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런 위험성을 따진다면 성인의 70%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그럼 저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안 그럴 좋으니까. 수도, 예. 그 이런 거는 미리 생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싹둑 뭔가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보통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어렸을 때 네.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상수도 시설이 좀 미흡했을 때는 네. 우물물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전 국민이 다 감염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렇지만은 90년대 이후에 상수도 보급이 잘 되고 충분히 잘 보급이 된 다음에는 그런 유의 감염은 급격하게 줄었죠. 어쨌거나 이 헬리코박터 감염은 이불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술잔돌 이런 부분은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현재 20, 30대 성인들은 감염률이 뭐 1-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행이네요. 어렸을 때 입으로 통해 감염된다고 하니까 같이 떠먹는 국찌개 이런 맞아요.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도요 비슷해요. 한국식 입맛 선호자. 한국식 입맛 하면 아, 맵고 짜고 이런 감이 거겠죠. 옵니다. 예. 염분 과다. 요게 또 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양 교수님. 네, 우리가 음식이 짜지 않으면 맛이 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뭉숭뭉숭하죠. 그렇죠? 솔직히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하루 섭취하는 이제 이 소금, 염분이 국제 그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5g보다 훨씬 많은 9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이 소금 성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도 일으키고 장상폐성이라든지 위암으로도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식당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원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작병원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염식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소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드시는 약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관절염,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또 안 좋을 수가 있다. 정 교수님. 네. 그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 계통은 직접 위벽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흡수가 된 다음에 위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서 위를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뭐 위가 상당히 취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개발되는 과정이 이제 코팅시켜서 나오는 그 코팅 약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요. 코팅이 돼서 나오면 위에서는 잠잠해요. 그래서 위를 통과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위병은 별로 안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이 어디로 갈까요? 소장. 그렇죠. 그렇죠. 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소장 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장 질환은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이고. 따라서 실제로 위 질환은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에 의한 손상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소장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약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위장 건강도 좀 주기적으로 그래요,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위장 질환 고위험군 마지막 분들 한번 볼게요. 위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 식습관이 식습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가족력이 위장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요, 진짜. 네,
우리가 앞서 우리나라의 위암이 흔하고 위암의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한두 명 정도의 위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 위암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서너 명 이렇게 되면은 다들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집안에 위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유전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같은 생활 환경 또 식습관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 대 또 본인의 대에 걸쳐서 이 위암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또 발생 나이가 보통은 우리가 60대, 50대 이런데 3, 40대 심지어는 20대 환자가 여러 그 가게 내에 있다면은 네. 위암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또 필요하면은 유전자 검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위장 질환자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좀 가족 모두의 식습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32분 이제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떡이님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은 지 5년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명치 부분이 우리하게 통증이 있어서 잠에서 깹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유, 잠도 못 주무시는 정도인가 네. 봐요, 교수님. 네. 힘드시겠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잘 나오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위축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위가 아마도 제한돼 있어서 위산이 만들어지는 기능은 상당히 정상적 유지가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축성 위염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역류, 위산이 많이 발생해서 위산 과다 때문에 발생하는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따라서 역류 질환에 대한 그런 생활 규칙 또 약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월드와이드님, 60세 여성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1cm 정도의 위 점막하 종양이 위저부에 있고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으로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 점막하 종양은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 점막하 종양? 암은 어떤 아닌가 걸까요? 봐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위암, 또 위선정, 뭐 위축성위염 이런 것들은 위벽, 점막층에 발생하는 변화들이고요. 위벽의 가운데, 점막 하층이나 또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그 종양들은 통틀어서 위 점막하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생기는 점막하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 질환입니다. 일부 환자분에서 이제 악성화가 돼서 네. 위암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대부분은 양성 질환이고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따라서 보통 선정, 위축성 위염, 암 이런 부분은 내시경으로 바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지만 네. 벽 속에 있는 부분은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 점막하 종양의 성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